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네, 최동석 교수님 만나기 전에 앞서서 정상근 기자와의 시간에서 수원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교가 같은 재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원대 교수님 한 분이 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르다. 수원여대는 수원대와 재단이 다르다. 고운학원재단은 수원과학대와 수원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원했던 수원여대는 고운학원재단이 아니다. 이 점을 바로 잡습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김건희 사건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은 원숭이도 이해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김건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김건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인사조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인사조직 관점을 떠나서 이런 인간은 기용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력서 경력서를 위조하는 인간은 뭘 믿고 사람을 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학력과 경력에서 상당 부분 거짓이 발견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백을 했죠. 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네. 김건희는 왜 그랬을까? 음. 이게 김건희 한 사람의 문제일까? 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정아도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같은 72년생이고 네. 그 학력과 경력을 다 속였죠.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정아나 김건희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학력을 사칭한다든지 그 경력과 학력을 세탁하고 그런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은데요. 이게 왜 생기느냐 이런 게 네. 이제 가난했고 능력은 없고 근데 출세는 하고 싶은 욕망은 강력하고 근데 할 수 있는 길은 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는 뭐 별 수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가난하고 학력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업신여김을 받는단 말이죠. 조금 더 심하면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네.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은 오만한 자세로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요. 우리 사회에서는. 네. 그 윤석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멸감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인문학자이신 김우창 선생이 자신의 책 정치와 삶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학자인 김찬호 선생은 이 김우창 선생의 글을 확대시켜서 더 발전시켜서 모멸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옛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했잖아요. 작은 거짓말이 통용되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대담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거짓말이 통용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인이야말로 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그걸 고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용되도록 한 것은 기득권층과 정치인들이에요. 거짓말이 통용되어야 기득권층이 민중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민중을 속일 때 화려한 언변으로 속이고 그럴듯한 공약으로 속이고 학력과 경력을 세탁해서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는 사회로 전환됐어요, 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위 공직자가 속한 사람들 중에는 가족 사기단까지 생겨났잖아요. 네.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문부장, 네. 문부장 아니 본부장. 본부장이죠, 본부장. 예. 본부장 이거 가족 사기단 아닙니까? 네네네. 이 사람들이 다 속여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민중들은 그런 오만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명박 부부도 똑같아요. 가족 사기단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아니 뭐 이명박 부부뿐만 아니라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박근혜와 최순실이 가족 사기단이었으니까. 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결국은 사기꾼을 만들어내요. 사기치는 것은 범죄잖아요. 네.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망이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반대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말로 피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건희는 자신이 스스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네. 돋보이려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돋보이기 위해서. 네, 이 말 참 네, 너무 황당하고 말이죠. 어떻게 네. 변명을 해도 이따위 변명을 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 돋보이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면 죄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돋보이려고 범죄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해온 거죠. 네. 나중에는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거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답했죠. 네. 이게 유차 이탈 화법이죠, 이걸. 고위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사기 범죄자들의 특징은 고위 공직을 맡아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이게 유체 이탈 화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건희는 이제 우리가 잘 언론에서 나왔듯이 줄리로 살아왔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네. 우리 권력자들과 함께 이제 짝꿍이 돼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신분을 세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용납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사회는 네. 대담하게 은행 잔고 증명도 위조할 수 있고 재직 증명을 위조하는 것은 뭐 아주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경력 증명, 수상 증명을 위조하는 것은 일도 아닌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방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고 지금 김호수고 김호수는 지금 검찰을 지휘하고 있나요? 전혀 지휘를 못해요, 얘도. 지휘다운 지휘를 못하고 있다. 예.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주무시고 있어요, 지금. 네. 왜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공직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네. 리더십 제로의 박범계와 김호수를 보고 보자면 한국이 과연 문명 국가인가? 내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나는 이 무능한 사람들이 공직자라면 네. 그 무능한 것은 나쁜 거예요. 예. 공직자의 무능은 범죄입니다. 나쁜 겁니다. 범죄예요. 범죄예요, 범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 아이에게 주어져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김호수 안 하고 있죠. 예. 박범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느냐 하면 네. 선출되거나 임용된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행각이나 사기 행각이 이토록 문제가 되는 사회가 있습니까?
선진 국가에서? 기본이 안 된 사회죠. 그런 사회는. 뭐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 행위를 키우는 온상이 됐어요. 네. 나는 이 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이걸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런 더러운 역사잖아요, 예. 이게. 예. 이 더러운 역사를 아직도 청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들이 지금 고위 공직을 맡은 김호수나 박범계 같은 사람들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왜 검찰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김호수는 가만히 있냐고요? 왜 박범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요? 이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저 내쫓으라고. 네. 그래서 서계차경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그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네네네. 서계차경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긴 해요. 이게 그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를 줄여서 서계차경의 함정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동물의 왕국처럼 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계차경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서계차경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애들이. 네네네. 예를 들어봅시다. 예. 우리 사회는 젊은 부부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가 있고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아무나 보낼 수 있겠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든대요. 아이고, 유치원, 영어 세상에. 유치원 보내는데 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나는 영어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입니다. 음.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윤석열이 말을 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한 문장도 제대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 대중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윤석열이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박근혜가 우주의 기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큼이나 횡설수설하다가 끝나거든요. 네. 동문서답을 해요. 아주 역대급 동문서답이 있었죠. 심지어 삼국지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쇼스타코비치가 나오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닥터 지바고가 나와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무계해서 아니 자기 삼국지를 안 읽어서 나 모른다 이렇게 정직하게 그러면 대답하면 차라리 되잖아. 인간적이고 안 읽은 사람도 많습니다. 못 읽은 사람도 많아요. 삼국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딱 그 하면 돼. 쇼스타코비치는 또 뭐며 닥터 지바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끌어왔나 했더니 닥터 지바고에 보면은 그 라라 역에 줄리 크리스티가 나오거든요. 아마 줄리가 거기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찍어다 붙였나 뭐 그런 생각도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마도 좋아하는 소설이 뭐냐 뭐 이런 거 질문을 예상하고 온 것 같은데 자기가 안 읽은 삼국지 물어보니까 그 당황한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그래서 한국말을 한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영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한국말이 중요하죠. 한국말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어를 잘 배우고 이제 중학교 가면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하면 돼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한국어로 생각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성장하면서 퇴화해서 그래요. 박근혜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네. 그런데 이 170여 건의 불법 비리 본부장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대로 드러난 상태예요. 이게 다 드러났는데 이 의혹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해야 될 욕심으로 지금 가득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국힘당의 이준석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었냐 이거야. 네.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 이준석을 앞으로 잘 봐야 돼요. 네. 이
이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 가서 무슨 짓을 앞으로 할지 앞이 창창한 사람이 벌써부터 이러는 건 아마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자, 이런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으니 음. 선량한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그 경쟁 상대로 내모는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못 보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자격지심과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사회적으로는 차별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젊은이들이 과연 아이를 낳겠습니까? 출생률이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그래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정부는. 어떤 혁명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예. 자, 그러면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부터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본소득 얘기를 원숭이도 이해하는 기본소득. 네. 그래서 서계차경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 뭐냐? 기본소득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특별한 게 없으면 기본소득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법,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선 기본소득을 논의하려면 그 제가 보내준 자료 노동 개념의 변천 사진을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십시오. 기본소득을 논의하려면 노동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 노동 관점으로 이해해야지 네. 그냥 복지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복지론자들이 있어요. 네. 사회복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복지론자들이 기본소득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다 읽어봤는데 전통적인 복지 개념의 틀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지라는 좁은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노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쭉 준비된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요 슬라이드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노동은 그 2000년 전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이 내린 형벌로 됐어요. 구약성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범죄함으로써 남자는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고 땀 흘려 그 여자는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도록 형벌로서의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형벌로서의 노동을 보면은 이제 중세까지 노동은 노예나 농노나 노비가 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나 재산이 있는 자유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은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라는 말인데 아르바이트라는 말 속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저 알바생들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예. 그래 독일 대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졸업 논문을 아르바이트라고 그래요.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석사 논문을 독일에서는 디플롬 아르바이트라고 하고 박사 논문을 독토 아르바이트라고 그래요. 네. 힘드니까. 그래서 힘드니까 뭐가 나오나요? 가끔 표절이 나오죠. 그래서 독일에도 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연방 총리를 근무하는 동안에 2명의 유능한 연방 장관이 네.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붙었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논문 표절 시비에 걸리는 것 자체가 패가망신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 그걸 내가 쭉 봤어요. 네. 근데 웃기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의 지성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논문을 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심사해 준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검증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표절에다가 뭐 영문 제목 유지가 나오질 않나? 이거 진짜 교수들이 대가리 박을 일 아닙니까? 사실. 네, 부끄러운 일이죠. 네. 저도 이 참 우리 사회, 지식인 사회가 예. 이토록 타락했는지는 정말 뼈아픈 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 16세기 중세를 지나면서 16세기 들어서 종교 개혁가들 마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신의 소명으로, 신이 내린 소명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장인 정신이 나타나고 장인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노동이 그렇다는 거죠. 노동이란 곧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소명이다. 소명.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에덴 동산에서 그 이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이 그렇죠. 내린 형벌로서 노동이 이해가 됐었는데, 그렇죠.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그 신이 자기 직업에서 충실하도록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다. 네.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소명을 받았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16세기서부터는 서서히 장인들이 나타나고 장인 정신이 소중한 것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네.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도들의 삶을 관찰해서 신이 내린 소명을 어떻게 잘 실천했는지를 이제 관찰해서 쓴 책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됐고 정말 이게 천재적인 인물인데 그때도 이제 스페인 독감 때문에 막스 베버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요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정부 방역 그 지침에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신 네. 다들 맞으시고요. 예. 네, 저도 어제 맞아서 지금 행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스터샷을 어제 맞았는데. 또 맞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노동 개념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노동 개념이 뭐냐면 네. 노동이 그 자본주의 체제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계약 관계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 자본가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계급적 구분이 명확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실업자가 생겨나요. 아하. 여기서 갑을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만연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특히 어디서 그랬냐? 영국에서 그랬죠. 영국은 정말 반성해야 할 나라예요. 7살짜리 어린아이들을 공장 노동으로 하루에 16시간씩 일시켰어요. 또 굴뚝노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애밖에 못 들어가니까 어린이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까지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착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 섰지만 그것도 68 혁명까지는 억압과 착취가 있었어요. 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68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럽과 미국 서양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노동의 인간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배와 통제, 지시와 명령, 억압과 착취가 가능했던 임금 노동에서 노동을 인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80년대 독일 유학 시절에 인사조직론을 공부하면서 그때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노동의 인간화예요. 네. 노동을 인간화한다는 게 뭐냐? 임금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도 아니고 뭐 신의 소명도 아니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노동은 그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인간화라는 주제가 80년대의 핵심 주제였는데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요소를 인사설계와 조직설계 차원에서 걷어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저도 네. 그걸 배운 거죠. 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노동 환경을 독일은 만들어냈어요. 산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주당 35시간으로 일하고 일하게도 정해져 있고 그 회사에서 억압과 착취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급적 차별이 없는 네. 그러니까 명령과 통제가 없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의 직장의 조직 문화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생산성과 창의성이 우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네. 이제 노동의 인간화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가 네.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